도망가면 하늘이 팔아버린다. 4살이면 비싸게 받을 수 있대. 수진의 눈에서 야수 같은 빛이 번뜩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맨발로 빗속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조금 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날 밤 수진이 왜 맨발로 뛰어야 했는지, 어떻게 그 지경까지 몰리게 됐는지를요. 3개월 전 서울 외곽 단칸방. 이수진 31살.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덧발랐습니다. 왼쪽 광대뼈에 시퍼렇게 든 멍을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무리 발라도 멍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파요. 4살배기 딸 하늘이가 수진의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팔뚝에도 손가락 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수진은 가슴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야. 안 아파. 하늘이는 어디 아픈 데 없지. 근데 어제 아빠가요. 수진은 얼른 아이의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방문 너머로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 정훈이 거실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술을 마시고 들어와 행패를 부리다가 쓰러져 잔 것이었습니다. 쉿! 아빠 깨면 안 돼. 수지는 속삭였습니다. 하늘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4살짜리도 아는 것이었습니다. 아빠가 깨면 엄마가 맞는다는 것을요. 수지는 한숨을 삼키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오늘도 식당에 출근해야 했습니다. 월세가 3달째 밀려 있었습니다. 정훈이 번 돈은 전부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늘아, 엄마 일 갔다 올게. 아빠 깨면 조용히 있어. 응. 하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이를 혼자 두고 가는 게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정훈에게 돈을 벌어오지 않으면 또 맞을 테니까요. 수지는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을까요? 수지는 고아였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병원 앞에 버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를 감싸고 있던 것은 낡은 담요 한 장과 작은 은팔찌 하나뿐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20살에 보육원을 나온 뒤로는 혼자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식당 서빙, 공장 일, 마트 캐셔.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25살에 정훈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그는 다정했습니다. 고아 출신인 수진을 불쌍하게 여기고 잘해줬습니다. 결혼하면 평생 외롭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수진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세상에 혼자라는 외로움에 지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은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정훈은 도박에 빠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끔 하는 것처럼 속였지만 결혼 후에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번 돈은 모두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수진을 때렸습니다. 왜 벌어온 돈이 이것밖에 안 돼?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수진은 그렇게 매일 맞으며 살았습니다. 하늘이가 태어난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더 심해졌습니다. 아이가 울면 시끄럽다고 화를 냈습니다. 기저귀 값이 아깝다고 투덜거렸습니다. 수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하늘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처럼 부모 없이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퇴근해서 집에 왔을 때 현관문 앞에 낯선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2명이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이수진 씨 맞죠? 네, 그런데요. 남편 정훈 씨 빚건으로 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또 사채업자였습니다. 얼마예요? 원금에 이자 더해서 2억 5천이요.
수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2억 5천이라니. 어떻게 그렇게 많이 빌린 것인지 상상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남자가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수지는 그것을 받아 읽었습니다. 읽다가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담보물 항목의 배우자 이수진, 자녀 정하늘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정훈 씨가 직접 사인한 거예요. 빚 못 갚으면 다른 방법으로 갚아야죠. 남자가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토할 것 같았습니다. 정훈이 자신과 하늘이를 담보로 잡았다니, 사람을 물건처럼 담보로 잡다니, 일주일 안에 돈 구해오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직접 받으러 올 겁니다. 남자들은 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수지는 현관 앞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정훈에게 따졌습니다. 이게 뭐야? 나랑 하늘이를 담보로 잡았어. 그러니까 돈 벌어오라고. 어떻게든 갚아. 어떻게 2억이 넘는 돈을 갚아. 미쳤어. 수진이 소리치자 정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소리 질러. 정훈의 주먹이 날아왔습니다. 수지는 벽에 부딪혀 나자빠졌습니다.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돈 구해와. 못 구하면 내가 직접 벌어. 알겠어. 직접 벌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정훈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몸이라도 팔아. 내 얼굴이면 비싸게 받을 수 있을 거야. 수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몸을 팔라니. 이게 사람이 할 소리입니까? 그때 안방에서 하늘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무서워. 시끄러워. 정훈이 안방을 향해 고함을 질렀습니다. 울음소리 안 그치면 그년도 팔아버린다. 4살이면 비싸게 받을 수 있대. 수진의 핏줄이 거꾸로 솟았습니다. 하늘이를 판다고. 4살짜리 딸을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야수 같은 빛이 번뜩였습니다. 내 몸이 망가지는 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새끼를 건드리는 건 참을 수 없는 게 어미의 본능이었습니다. 수지는 정훈이 돌아서는 틈을 노려 안방으로 뛰어갔습니다. 하늘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어딜 가? 정훈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다가 식탁 위에 놓인 소주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비켜. 안 비키면 찍어버릴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정훈이 순간 움찔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기세였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수진은 현관으로 뛰었습니다. 어딜 도망가.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신발을 신을 겨를도 없이 맨발로 뛰었습니다. 밖에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온몸을 때렸습니다. 아스팔트가 발바닥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어디가? 하늘이가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수지는 대답 대신 아이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도망가야 해. 저 악마에게서 벗어나야 해. 하늘이를 지켜야 해. 수지는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정훈의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 낯선 골목에 다다랐을 때 수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가로등 아래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온몸이 비에 젖어 떨렸습니다. 발바닥에서 피가 났습니다. 하늘이는 엄마 품에 안겨 훌쩍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추워. 배고파.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주머니를 뒤져봤습니다. 지갑도 없고 휴대폰도 없었습니다. 도망치느라 아무것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친정도 없었습니다. 고하니까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정훈이 다 끊어 놓았으니까요. 수지는 손목에 찬 은팔찌를 만졌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팔 수 없었습니다. 부모가 누군지 모르는 자신에게 이 팔찌만이 유일한 연결고리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수진의 눈앞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엄마. 하늘이의 목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옆에서 기계가 규칙적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수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침대 옆에 하늘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수진을 보자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엄마, 엄마 일어났어. 하늘아, 여기가 어디야? 모르겠어. 아저씨가 엄마 데려왔어. 아저씨. 수진이 의아해하는데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신 드셨어요.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어요. 행인이 신고해서 구급차로 왔고요. 감사합니다. 근데 저 돈이 없어서. 괜찮아요. 일단 치료부터 해요. 간호사가 수진의 팔에서 피를 뽑았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았구나. 하늘이도 무사하구나.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편같은 병원 2층 귀빈병동. 하얀 머리칼의 노부인이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깔끔한 병실, 꽃다발, 고급스러운 소품들. 한눈에 봐도 부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노부인의 이름은 박영순.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 한빛제약 회장의 아내였습니다. 영수는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늘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30년 전이었습니다. 영순에게는 갓 돌이 지난 딸이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민서. 오똑한 코에 까만 눈동자, 웃으면 세상이 환해지는 것 같은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손목에는 작은 은팔찌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영순이 직접 맞춘 것이었습니다. 팔찌 안쪽에는 아이의 생년월일과 작은 별 모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이가 사라졌습니다. 보모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전국을 수소문했지만 아이는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영수는 단 하루도 딸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생일이면 케이크를 사다가 혼자 촛불을 켰습니다. 민서야, 어디 있니? 엄마 여기 있어. 영순의 눈에서 마르지 않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 병원 응급실에 자신이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실려와 있다는 것을요. 운명의 실타래가 천천히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병원 검사실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 김미영이 혈액 검사 결과지를 들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어젯밤 응급실로 실려온 여성 환자의 검사 결과였습니다. 이상하네요. 미영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환자의 혈액형은 AB형 RH 음성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1%도 안 되는 희귀 혈액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환자의 혈액에서 특이한 유전자 패턴이 발견된 것입니다. 한빛제약에서 30년 전부터 유지하고 있는 특수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패턴이었습니다. 한빛제약 회장 가족들의 혈액 정보였습니다. 미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좀 보세요. 뭔데?
검사과장 박준호가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맞아. 검사 다시 해봤어. 3번이나 했어요. 똑같이 나와요. 준호는 결과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환자 신원이 어떻게 돼? 신원 불명이에요. 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보호자도 없고요. 지갑이나 신분증도 없대요. 준호는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단 강 회장님께 보고해야겠어. 네. 준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편 수지는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곁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서웠는지 엄마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지?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는데 병원비도 걱정이었습니다. 치료를 받으면 돈을 내야 할 텐데 수중에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정훈이, 그 악마가 분명히 자신을 찾아다니고 있을 것입니다. 사채업자들에게 바칠 담보가 도망쳤으니까요. 찾아내면 어떤 짓을 할지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하늘이가 눈을 떴습니다. 응, 하늘아. 잘 잤어. 배고파요. 수진의 가슴이 아렸습니다. 아이에게 아침밥을 먹일 돈도 없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손에 죽 한 그릇과 빵을 들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아침 드세요. 저 돈이 없는데요. 괜찮아요. 병원에서 제공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수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이가 빵을 받아들고 맛있게 먹기 시작했습니다. 수진도 죽을 조금씩 떠먹었습니다. 뜨끈한 죽이 위장을 채우자 정신이 좀 들었습니다. 저기요, 환자분.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네. 혹시 혈액형이 뭔지 아세요? 저요. 모르는데요. 부모님 혈액형은요? 저 고아원 출신이라서요. 부모님이 누군지 몰라요. 간호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뭔가 알 수 없는 눈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렇군요. 나중에 담당 선생님이 면담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검사 결과 관련해서요. 검사 결과요. 제가 어디 아픈 거예요? 아니요, 아픈 건 아니고요. 그냥 확인할 게 있어서요. 간호사는 그 말만 남기고 나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검사 결과 때문에 면담이라니.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같은 시각 병원 2층 귀빈병동. 박영수는 검진을 마치고 병실로 돌아왔습니다. 사모님, 검진 결과 이상 없으십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영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몸은 건강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30년 동안 아픈 마음이었습니다. 남편 강태호 회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나야. 검진 결과 어때? 괜찮대요. 당신은 오늘 일정이 어때요? 1시간 후에 회의가 있어. 점심때 데리러 갈게. 그래요. 통화를 마친 영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날씨가 좋았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순의 마음은 늘 흐렸습니다. 민서야. 영수는 속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31살이 됐을 거야. 어디서 뭘 하며 살고 있는지, 살아나 있는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노크되었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검사과장 박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무슨 일이에요? 검사 결과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준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영수는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뭔데요? 내 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어요. 아니요, 사모님 검사 결과는 정상이십니다. 그게 아니라 준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르는 눈치였습니다. 다른 환자 검사 결과 건입니다. 어젯밤에 응급실로 실려온 여성 환자인데요. 응급 환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 환자의 혈액 검사에서 특이한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특이한 패턴이요. 네. 저희 병원 데이터베이스에 회장님, 가족분들 혈액 정보가 등록되어 있잖아요. 30년 전에 등록하신 거요. 영순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30년 전이라면 민서가 사라진 그 해였습니다. 그래서요. 그 환자의 혈액 패턴이 회장님 내외분과 높은 확률로 일치합니다. 영순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제대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전적으로 연관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녀 관계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순의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 환자가 어디 있어요? 응급병동 312 호입니다. 영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데려다 줘요. 지금 당장. 사모님,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DNA 정밀 검사를 해봐야. 그래도 가볼래요. 가서 직접 확인할래요. 영순의 눈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희망의 불꽃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준호가 앞장섰습니다. 영수는 그 뒤를 따라 복도를 걸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기다렸어.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만약 정말 민서라면, 살아서 돌아온 거라면, 응급병동에 다다랐습니다. 312 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틈으로 안이 보였습니다. 침대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30살 즈음 되어 보였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에는 4살쯤 된 여자아이가 앉아 빵을 먹고 있었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의 코가, 저 여자의 눈매가 죽은 자신의 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그때 여자가 아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고개를 숙이면서 손목이 드러났습니다. 영순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손목에 뭔가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은빛 팔찌. 30년 전 자신이 딸에게 채워줬던 그 팔찌와 똑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민서야. 그녀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하얀 머리의 노부인이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영문을 몰랐습니다. 저기요, 괜찮으세요? 하지만 노부인은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수진의 손목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팔찌 어디서 난 거예요? 노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은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은팔찌,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거요. 저도 몰라요. 태어날 때부터 있었대요. 태어날 때부터. 네. 제가 병원 앞에 버려졌을 때 걸려 있었다고요. 노부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그 팔찌 안쪽에 뭐라고 새겨져 있어요. 안쪽이요. 수지는 팔찌를 벗어 안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희미하게 무언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달아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보면 읽을 수 있었습니다. 93년 5월 17일
그리고 작은 별 모양이요. 노부인이 벽에 기대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93년 5월 17일. 그건 내 딸 생일이야. 내가 직접 새긴 거야. 민서야, 민서야. 노부인의 통곡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지는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라니. 그게 누구죠? 하지만 노부인의 눈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30년 전, 태어날 때부터 있던 팔찌, 같은 날짜, 설마. 수진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정훈이 자신을 찾아 서울 전체를 뒤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곧 이 병원에까지 손길이 뻗어올 것이라는 것을요. 병실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멍하니 노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노부인은 여전히 울고 있었습니다. 검사과장과 간호사들이 노부인을 부축해 의자에 앉혔습니다. 사모님, 진정하세요. 검사과장이 물을 건넸습니다. 노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받았습니다. 수지는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기요. 무슨 일인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노부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이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박영순이에요. 한빛제약 회장 부인이에요. 한빛제약이요. 수진은 놀랐습니다. 한빛제약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습니다. 30년 전에 딸을 잃어버렸어요. 유괴당했어요. 유괴요. 네. 갓돌이 지난 딸이었어요. 이름은 강민서. 그 아이 손목에 은팔찌를 채워줬어요. 내가 직접 맞춘 거예요. 영수는 수진의 손목을 가리켰습니다. 그 팔찌예요. 안쪽에 아이 생일이랑 별 모양 새긴 거 내가 직접 했어요. 수지는 숨이 막혔습니다. 30년 전 자신은 31살이었습니다. 병원 앞에 버려진 것도 30년 전이었습니다.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저기요. 설마 저보고 그 딸이라는 거예요.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혈액 검사 결과가 일치해요. DNA 정밀 검사를 해봐야 확실해지겠지만 검사과장이 말했습니다. DNA 검사요. 네. 동의해 주시면 바로 진행할 수 있어요. 결과는 이틀이면 나옵니다. 수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평생을 고아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부모가 자신을 버렸다고 원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모가 나타났다니, 그것도 재벌가의 부모가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검사해 볼게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확인은 해봐야 했습니다. 고마워요. 영순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이 따뜻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 누구야? 하늘이가 수진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물었습니다. 영수는 하늘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사랑이 가득 담겼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야. 네. 하늘이에요. 4살이에요. 손녀구나. 내 손녀. 영순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곧 체열이 진행되었습니다. 수진과 영순의 팔에서 피가 뽑혔습니다. 붉은 피가 튜브 안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틀 후에 결과가 나옵니다. 연락드릴게요. 검사과장이 검체를 들고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수진과 영순, 그리고 하늘이만 남았습니다. 영수는 수진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어.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숨길 이유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의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 네.
병원 앞에서 발견됐다고 들었어요. 담요에 쌓여 있었고 손목에 이 팔찌가 있었대요. 영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병원 앞에 버려졌다고. 네. 수지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영수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왜 사모님이 미안해 하세요? 사모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30년 동안 찾아다녔는데 못 찾았어. 내가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을 때 난 호화로운 집에서 살았어. 어떻게 미안하지 않아? 영순의 목이 메었습니다. 수지는 처음으로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아무도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낯선 여인이 눈물까지 흘리며 미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저 잘 살았어요. 수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잘 살지 못했습니다. 매 맞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는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영수는 수진의 얼굴에 있는 멍을 보았습니다. 목과 팔에 있는 상처도 보았습니다. 이 상처들은 뭐야? 수지는 본능적으로 소매를 끌어내렸습니다. 넘어졌어요. 거짓말이지. 영순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때린 거야? 남편이야.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영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내가 3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알고 싶어? 숨기지 마.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20살까지 살았어요. 나와서 혼자 일하며 살았고요. 25에 지금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이 어떤 사람인데? 도박 중독자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결혼 후에 알았어요. 돈 달라고 때리고 술 마시고 들어와서 때리고 6년 동안 매일 맞았어요. 영순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거야. 네. 어젯밤에요. 남편이 저랑 하늘이를 사채업자한테 담보로 넘겼어요. 일주일 안에 돈 안 구하면 팔아버린다고요. 뭐라고? 영순의 얼굴이 핏기를 잃었습니다. 자기 아내랑 딸을 담보로 넘겨. 네. 그 인간이 지금 어디 있어? 몰라요. 도망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영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30년 동안 찾아 헤맨 딸이 이런 지옥에서 살고 있었다니. 유괴범에게 빼앗기더니 폭력 남편한테 시달렸다니. 절대 용서 못해. 그 인간 절대 용서 못해. 영순이 이를 갈았습니다. 사모님, 걱정 마. 이제 내가 지켜줄게.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내가 널 지켜줄 거야. 영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겠다는 말. 고마워요. 고맙긴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건데. 영수는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도 영순을 안았습니다. 하늘이가 옆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껴줘요. 영수는 웃으며 하늘이도 끌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하나가 되어 껴안았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외곽. 정우는 미친 듯이 수진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집 주변 골목을 뒤졌습니다. 근처 가게에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젠장, 어디로 도망간 거야? 정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사채업자들의 기한은 일주일이었습니다. 그 안에 수진을 찾아내지 못하면 자신이 대신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흥신소에 전화했습니다. 윤정훈인데요. 마누라 찾아야 해요. 어젯밤에 도망갔어요. 사진 있어요. 있어요. 보낼게요. 정우는 수진의 사진을 흥신소에 보냈습니다.
서울 전역 뒤져봐요. 찾으면 돈 더 줄게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정우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이수진, 내가 어딜 도망가. 기어이 찾아낸다. 정훈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병원 안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행정과장 최동식이었습니다. 그는 검사과장이 영순을 데리고 응급병동으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둘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그리고 3일이 호 환자가 30년 전 실종된 회장 딸일지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식은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접니다. 재미있는 정보가 있어서요. 뭔데? 30년 전에 회장님 따님 유괴됐잖아요. 그 아이 찾은 것 같아요. 뭐라고? 전화기 너머에서 놀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확실해. 아직 DNA 검사 중이에요. 이틀 후에 결과 나온대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좋아. 계속 지켜봐. 뭐든 새로운 거 있으면 바로 알려. 알겠습니다. 동식은 전화를 끊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잘하면 한몫 잡을 수 있겠군. 그가 전화한 상대는 병원 이사 서재혁이었습니다. 서재혁은 한빛제약 회장의 이복 동생이었습니다. 회장 자리를 노리고 있었지만 번번이 밀려났습니다. 회장 부부에게 자식이 없었기에 언젠가는 자신에게 경영권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30년 전에 실종된 딸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될 터였습니다. 재혁은 전화를 끊고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30년 만에 딸이 나타났다고. 그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그건 안 돼. 절대로 안 돼. 재혁의 머릿속에서 악랄한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음모가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요. 도박꾼 남편과 사채업자들, 그리고 재벌가 내부의 검은 손, 두 개의 위협이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영수는 남편 강태호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병원이야. 무슨 일이야? 검진 결과에 문제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영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 찾은 것 같아.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민서, 우리 딸, 찾은 것 같아.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정말이야. 아직 확실하진 않아. DNA 검사 중이야. 근데 팔찌가 있어. 내가 만들어준 그 팔찌. 안쪽에 생일이랑 별 모양 새긴 거. 진짜야. 응. 지금 당장 와봐. 직접 봐야 해. 알았어. 바로 갈게. 태호는 전화를 끊자마자 일어났습니다. 회의 중이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딸을 찾아 전국을 뒤졌습니다. 흥신소도 쓰고 현상금도 걸었습니다. 하지만 허사였습니다. 그런데 찾았다니, 살아있다니. 태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세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병원이야. 급한 일이야. 태호는 비서의 만류도 뿌리치고 차에 올랐습니다. 30분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영순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야? 어디 있어? 이쪽이야. 영순이 앞장섰습니다. 태호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응급병동 3일이 호 앞에 다다랐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침대에 앉아있던 수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의 얼굴이 죽은 어머니를 빼닮아 있었습니다. 이마의 선, 코의 모양, 입술의 곡선.
모든 것이 어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민서야. 태호의 입에서 절로 그 이름이 튀어나왔습니다. 수지는 낯선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검은 양복에 위험 있는 눈빛. 하지만 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이분이 한빛제약 회장이야. 내 남편이고. 영순이 소개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목 좀 보여줄 수 있어? 수지는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은팔찌가 반짝였습니다. 태호는 팔찌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쪽의 각인을 확인했습니다. 93년 5월 17일. 별 모양.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건 내가 고른 거야. 아내가 디자인하고 내가 금은방에 가서 맞췄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정말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가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난 이미 알았어. 내가 내 딸이야. 아버지. 수진은 자기도 모르게 그 단어를 내뱉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태호가 수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영순도 다가와 두 사람을 껴안았습니다. 민서야. 아빠야. 30년 만이야. 태호의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대기업 회장이 철의 사나이라 불리던 남자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습니다. 수진도 울었습니다. 나한테 부모가 있었구나. 나를 버린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였구나. 30년 동안 품어왔던 원망이 눈물과 함께 흘러내렸습니다. 하늘이가 옆에서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왜 울어?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엄마가 엄마 아빠를 찾았어. 엄마 아빠. 응. 외할아버지랑 외할머니야. 하늘이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곧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나 할아버지 할머니 생긴 거야. 그래. 생긴 거야. 야호. 하늘이가 손뼉을 쳤습니다. 태호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이 아이가 내 손녀구나. 네. 하늘이에요. 하늘이. 예쁜 이름이네. 태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가족이 모였습니다. 3대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찢어졌던 인연이 마침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정훈이 고용한 흥신소는 서울 전역의 병원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안의 내부자 최동식은 서재혁에게 시시각각 정보를 전달하고 있었습니다. 두 개의 어둠이 수진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수진은 병실 침대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영순과 태호도 병실에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도 긴장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왜 다들 그래?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중요한 거 기다리는 거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과장 박준호가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결과 나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준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를 꺼내 읽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숨막히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친자 관계 성립입니다. 일치율 99.99%. 영순이 그 자리에서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민서야. 내 딸. 진짜 내 딸이구나.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태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굳건하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0년이야.
30년 만에 찾았어. 수진도 울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과학이 증명했습니다. 자신이 이 사람들의 딸이라는 것을요. 평생 고아인 줄 알았는데, 버려진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30년 동안 찾아 헤맨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수진이 부모를 껴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하늘이도 끼어들어 함께 안겼습니다. 나도 껴줘. 그래. 우리 손녀도. 영순이 하늘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낯선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정장에 날카로운 눈빛. 하지만 그 눈에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서가 진짜예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진짜야. DNA가 증명했어. 남자가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민서야, 나야, 오빠야. 수진은 멈칫했습니다. 오빠라니. 영순이 설명했습니다. 내 오빠야. 강민호. 너보다 3살 위야. 내가 유괴당했을 때 4살이었어. 오빠. 수진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평생 혼자인 줄 알았는데 오빠가 있었습니다.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못 지켜서 미안해.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살 때 일이야. 내가 울고 있었어. 근데 보모 언니가 괜찮다고 했어. 그래서 난 그냥 방으로 갔어. 그게 마지막이었어. 민호는 3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려왔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동생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평생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빠 잘못 아니야. 수진이 오빠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도 미안해. 30년 동안 널 찾았어. 어디서 뭘 하고 사는지, 살아나 있는지 매일 걱정했어. 오빠. 수진도 울었습니다.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그리고 딸. 30년 만에 완성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갈 집이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지만 갈 수 없었습니다. 정훈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우리 집으로 가자. 영순이 말했습니다. 네.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병원 앞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수진은 차에 올랐습니다. 하늘이를 무릎에 앉혔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번화가를 지나고 고급 주택가로 접어들었습니다. 얼마나 달렸을까요? 차가 높은 담장 앞에 멈췄습니다.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차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원에 분수대가 있었습니다. 잔디밭이 넓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끝에 거대한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유럽풍의 3층 건물이었습니다. 여기가 집이에요. 그래, 내 집이야. 영순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단칸방의 100배는 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진짜 커. 하늘이가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살 거야. 영순이 하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리석 바닥, 크리스탈 샹들리에, 값비싼 그림들, 모든 것이 눈부셨습니다. 수지는 어지러웠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젯밤까지 맨발로 빗속을 뛰고 있었는데, 쓰레기통 옆에서 기절했었는데,
지금은 재벌가 저택에 서 있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여기가 내 방이야. 영순이 2층의 방 하나를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킹사이즈 침대, 대형 옷장, 전신 거울. 창문으로는 정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저한테 이런 방을요. 당연하지. 넌 이 집 딸인데. 수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하늘이 방이야. 영순이 옆방 문을 열었습니다. 분홍색으로 꾸며진 아이 방이었습니다. 인형들과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우와. 하늘이가 환성을 질렀습니다. 이거 다 내 거야. 그럼. 다 내 거야. 야호. 하늘이가 방 안으로 뛰어들어가 인형을 안았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늘이에게 장난감 하나 제대로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정훈이 돈을 다 가져갔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영순에게 말했습니다. 고맙긴 뭐가 고마워. 30년 동안 못해준 거 이제부터라도 할 거야. 부족함 없이 살아. 알았지. 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넓은 식탁에 태호, 영순, 민호, 수진, 하늘이가 둘러앉았습니다. 요리사가 차려낸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먹어. 마른 것 같아. 영순이 수진의 접시에 반찬을 올려주었습니다. 수진은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가 밥을 차려주고 반찬을 올려주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몰랐습니다. 하늘이는 신이 나서 이것저것 먹었습니다. 평생 먹어보지 못한 음식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영순이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태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네. 아직도 민서라는 이름이 어색했습니다. 31살 동안 수진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으니까요. 내일은 우리가 다 처리해 줄 거야. 그 남편이라는 놈. 법적으로 이혼시켜줄게. 수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 사람이 저를 찾고 있을 거예요. 사채업자한테 저랑 하늘이를 담보로 넘겼거든요. 저 없으면 그 사람이 끌려가요. 태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를 찾아다닐 거예요. 찾으면 어떻게든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태호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내 딸한테 손대려는 놈은 누구든 가만 안 둬. 경호팀을 붙여줄게. 그리고 변호사 통해서 접근금지 명령 내리고 이혼 소송 바로 시작해. 아버지, 걱정 마. 이제 내 뒤에는 한빛 제약이 있어. 수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혼자 싸워왔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생겼습니다.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건데. 태호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서울 외곽. 정우는 흥신소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찾았습니다. 어디야? 어젯밤에 서울 시내 한 병원에 실려갔더라고요. 길에서 쓰러진 걸 행인이 신고했대요. 병원? 어느 병원인데? 강남에 있는 S병원이에요. 정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아. 당장 가야겠다.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그 여자가 태어날 때 벤츠가 마중 왔대요. 뒤에 한빛제약 로고가 붙어 있었다더라고요. 한빛제약. 정우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한빛제약이라면 대기업 아니야. 수진이가 거기랑 무슨 상관이야. 저도 모르죠. 아무튼 그 차를 따라가 봤더니 청담동 쪽으로 들어갔대요. 고급 주택가요. 청담동. 정훈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알았어. 주소 알아내봐. 네. 전화를 끄는 정우는 이를 갈았습니다. 수진이 그년이 재벌이랑 엮였다고 뭔가 냄새가 나는데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어디 숨어 있든 찾아낼 것입니다. 자신의 담보가 도망쳤으니까요. 그리고 병원 안에서도 행정과장 최동식이 서재혁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DNA 결과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맞대요. 전화기 너머에서 욕설이 터져 나왔습니다. 젠장, 진짜 딸이라고. 네. 지금 본가로 데려갔대요. 재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경영권이 물거품이 될 판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는데 갑자기 딸이 나타나다니. 그 여자에 대해 더 알아봐. 약점이 있을 거야. 분명히 있어. 알겠습니다. 동식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서, 30년 만에 나타났다고. 그의 눈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누군지 세상에 알려주마. 재혁의 머릿속에서 음모가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행복도 잠시뿐이라는 것을요. 두 개의 그림자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도박꾼 남편 정훈, 그리고 재벌가의 야심가 서재혁.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지는 새로운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넓은 방이 있었습니다. 푹신한 침대와 따뜻한 이불이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좋아. 하늘이가 매일 아침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이의 얼굴에서 공포가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 좋지. 수진도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영수는 매일 수진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못해준 것을 보상하려는 듯 했습니다. 이 옷 입어봐. 널 생각하면서 샀어. 이 음식 먹어봐. 맛있을 거야. 오늘 미용실 가자. 머리 좀 다듬어야지. 영수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수진은 처음에 어색했지만 점점 어머니의 따스함에 녹아들었습니다. 태호도 매일 저녁 일찍 퇴근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30년 동안 일에만 파묻혀 살았던 사람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민호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민서야, 오늘 뭐 해? 특별히 없는데. 그럼 나랑 나가자. 구경시켜줄 데가 있어. 민호는 수진을 데리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청담동 거리, 한강공원, 고급 레스토랑. 수진이 평생 가보지 못한 곳들이었습니다. 오빠, 나 이런 데 어울리지 않아. 수진이 주눅 들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넌 한빛제약 회장 딸이야. 어디든 어울려. 하지만 자신감 가져. 넌 이제 강민서야. 민호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지고 있었습니다. 눈을 피하던 습관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숨죽이며 살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마음껏 웃었습니다. 영순이 사준 예쁜 옷을 입고 인형을 안고 다녔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하늘이가 영순에게 안기며 말했습니다.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도 사랑해. 우리 강아지.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수진이 정원에서 하늘이와 놀고 있을 때 현관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놓으라니까. 내가 누군 줄 알아. 시끄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정훈이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6년 동안 듣던 그 목소리가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엄마, 왜 그래? 하늘이가 불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하늘아, 안으로 들어가.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밀었습니다. 싫어. 엄마랑 같이 있을래. 안 돼. 빨리 들어가. 할머니한테 가. 수지는 하늘이를 저택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현관 쪽으로 향했습니다. 정원을 가로질러 현관에 다다랐습니다. 정훈이 경비원 2명에게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발버둥 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 마누라 여기 있는 거 알아. 당장 데려와. 이곳은 사유지입니다. 나가주십시오. 경비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정훈의 눈이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수진아, 거기 있었네. 정훈의 얼굴에 비열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수진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꾹 참고 제자리에 섰습니다. 뭐하러 왔어? 뭐하러 오긴. 마누라 데리러 왔지. 난 당신 마누라 아니야. 이혼할 거야. 뭐라고? 정훈의 눈이 사나워졌습니다. 이혼은 무슨 얼어 죽을 이혼이야. 넌 내 재산이야.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어. 재산 아니야. 난 사람이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단단했습니다. 예전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맞으면서 고개 숙이던 수진이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그런 수진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야, 며칠 사이에 말버릇이 늘었네. 어디서 그런 배짱이 생겼어. 내 뒤에 가족이 있으니까. 가족? 무슨 가족? 정훈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야, 너 고하잖아. 무슨 가족이 있어. 수지는 대답 대신 굳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태호가 나왔습니다. 그의 뒤에 경호원 4명이 따라왔습니다. 무슨 소란이야? 태호의 목소리가 낮고 위엄 있었습니다. 정우는 태호를 보고 움찔했습니다. 한눈에 봐도 범상치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신 누구야? 이 집 주인이다. 그리고 이 여자의 아버지다. 아버지. 정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라니요. 수진이는 고아인데요. 고아 아니다. 30년 전에 유괴당한 내 딸이다. DNA 검사로 확인됐다. 정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진이 재벌 딸이라고. 그 천한 것이 거짓말이죠. 그럴 리가 없어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내가 알 바 아니다. 태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경고하마. 내 딸에게 다시 접근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무슨 권리로요. 저 여자는 제 아내예요. 법적으로 부부라고요. 아내한테 6년 동안 폭행을 한 놈이 무슨 자격으로 남편 우는이야. 태호의 눈에서 서늘한 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미 이혼 소송 들어갔다. 접근금지 명령도 신청했다. 앞으로 내 딸 근처 100m 안에 얼씬거리면 고소당할 거다. 뭐라고요? 정훈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리고 사채업자들한테 내 딸과 손녀를 담보로 넘긴 건 인신매매로 고발할 수도 있다. 알아둬라. 정훈은 이를 갈았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나빴습니다. 한빛제약 회장이라면 대한민국 재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물이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정훈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나가세요. 잠깐만요. 정훈이 발버둥 쳤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끝날 줄 알아. 내가 날 어떻게 버려. 6년을 같이 살았잖아. 하늘이 아빠야. 내가 하늘이 아빠라고. 정훈은 끌려가면서도 악을 썼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무릎이 꺾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끝이야.
수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는 끝났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정훈의 눈이 도끼로 물들었습니다. 두고 봐. 두고 보자고. 그는 그 말을 남기고 끌려나갔습니다. 철문이 닫혔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괜찮아. 태호가 다가와 수진을 일으켰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맙긴. 당연한 건데. 태호가 수진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6년 동안 혼자 버텨온 것이 쏟아지듯 울었습니다. 한편 철문 밖에서 정우는 이를 갈며 저택을 노려보았습니다. 이수진, 내가 나를 이렇게 무시해. 분통이 터졌습니다. 자신이 때리던 여자가 재벌 딸이라니. 그 천한 것이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절대 용서 못해. 어떻게든 복수해주마. 정우는 휴대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흥신소요. 한빛제약에 대해 알아봐줘요. 약점이 있을 거야. 그년이 재벌 딸인 게 진짜인지도 확인하고. 알겠습니다. 정우는 전화를 끊고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재벌이면 뭐해. 약점은 다 있는 거야. 그의 머릿속에서 새로운 계략이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한 사무실. 서재혁이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 최동식이 서 있었습니다. 찾아냈습니다.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뭘 찾았어? 그 여자 남편이요. 윤정훈이라는 자입니다. 도박 중독자의 사채 빚이 2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 남자가 그 여자를 담보로 사채업자한테 넘겼답니다. 인신매매나 다름없죠. 재혁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재미있군. 동식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이 시작됐는데요. 남편 쪽에서 친권 주장을 할 거래요. 양육비도 요구하고요. 친권. 네. 법적으로 아버지니까 친권 주장이 가능하대요. 재벌가 딸이면 양육비도 엄청나게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재혁은 의자에 기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남편이라는 작자를 만나볼 수 있어. 제가 연결해 드릴까요? 그래. 만나보자. 서로 도움이 될 일이 있을 것 같다. 재혁의 눈이 뱀처럼 빛났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식이 나갔습니다. 재혁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민서, 30년 만에 나타났다고. 그는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형님이 후계자가 없으면 다 내 거였어. 그런데 갑자기 딸이 나타나다니. 거기다 손녀까지. 재혁의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절대로 안 돼. 내가 뭔지 세상에 보여줄 거야. 고아원 출신의 폭력 남편한테 맞고 살던 여자가 재벌가 상속녀라고. 웃기는 소리지. 그의 머릿속에서 악랄한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이용할 거야. 그 여자의 과거를 전부 까발릴 거야. 그러면 형님도 창피해서 그 여자를 버릴 수밖에 없어. 재혁은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서울 시내의 허름한 술집. 정훈과 서재혁이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나는 사이였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수진을 없애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서, 아니, 이수진이라고 했나? 그 여자 때문에 곤란해졌다면서요. 정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마누라예요. 6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재벌 딸이라고 도망갔어요. 안 됐군요. 재혁이 동정하는 척했습니다. 저도 그 여자 때문에 곤란해졌어요. 저는 한빛제약 이사입니다. 회장의 이복 동생이기도 하고요. 아, 네. 정우는 눈을 반짝였습니다.
재벌가 내부 사람이라니 이용할 가치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저는 그 여자가 상속녀가 되는 게 싫어요. 왜요? 재혁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형님한테 자식이 없으면 경영권이 저한테 올 거였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나타났어요. 30년 동안 없던 딸이요. 그래서요. 우리 손잡읍시다. 재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뭘 어떻게 하자는 건데요? 그 여자 과거를 털 겁니다. 고아원 출신의 폭력 남편한테 맞고 살던 여자라는 걸 세상에 알릴 거예요. 언론에 뿌리면 스캔들이 될 거예요. 정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러면요. 재벌가에 그런 며느리가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창피해서라도 형님이 그 여자를 내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 무슨 이득이 있는데요? 재혁이 웃었습니다. 위자료요. 이혼하면 위자료 받을 수 있잖아요. 재벌가 딸이니까 몇십억은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게다가 친권 주장하면 양육비도 받을 수 있고요. 정훈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저도 도와드릴게요. 소송 비용이나 변호사 비용 같은 거요. 진짜요? 네. 우리 이해관계가 맞으니까요. 정우는 재혁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좋습니다. 하죠. 두 악인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악마와 악마의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같은 시각 청담동 저택. 수지는 정원에서 하늘이와 놀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할머니랑 살래요. 그래. 우리 여기서 살 거야. 아빠 안 와요. 안 와. 이제 안 와. 다행이다. 하늘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살짜리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수지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하늘아, 미안해. 왜요? 엄마가 못나서 미안해. 아빠한테 맞는 거 보여줘서 미안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늘이는 작은 손으로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요. 나 이제 안 무서워요. 정말. 응.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켜줄 거니까. 수지는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래. 이제 무서울 거 없어. 우리 가족이 생겼으니까. 두 모녀는 한참 동안 껴안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폭풍이 코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을요. 그녀를 향한 두 악인의 음모가 곧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는 것을요. 일주일 후였습니다.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아침 수지는 식탁에서 가족과 함께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영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영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통화를 마친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태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 왜 그래? 인터넷에 기사가 떴대. 민서 관련된 거래. 태호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무슨 기사? 영순이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태호가 화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읽어내려가던 그의 표정이 점점 험악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수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무슨 기사인데요? 태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수지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읽으면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한빛제약 회장, 30년 만에 찾은 딸의 충격적인 과거. 기사 내용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빛제약 강태호 회장이 30년 만에 찾은 딸 강민서의 과거가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강민서는 서울 외곽의 보육원에서 자랐으며 25살의 윤정훈이라는 남자와 결혼했다. 하지만 남편 윤정훈은 도박 중독자였으며
강민서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윤정우는 아내와 딸을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긴 정황이 포착되어 인신매매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렇게 전했다. 고아원 출신의 폭력 남편까지 한빛제약의 이미지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회장 가문의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수진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자신의 과거가 낱낱이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보육원, 폭력 남편, 사채, 담보,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의 얼굴에 분노가 타올랐습니다. 누가 흘렸어? 누가 이런 정보를 기자한테 줬어? 그때 민호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봤어요. 봤다. 인터넷에 난리예요.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라와 있어요. 댓글이 수천 개예요. 민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수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 쟤 때문에 가족들이 욕먹게 됐잖아요. 제가 없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순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누가 널 괴롭힌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폭력 남편한테 맞은 게 내 잘못이야. 사채 담보로 넘겨진 게 내 잘못이야. 영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피해자야. 피해자가 왜 미안해해? 엄마. 수지는 영순을 껴안고 울었습니다. 태호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건 계획된 거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린 거야. 누가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건 나도 몰라. 하지만 찾아낼 거야. 반드시 찾아내서 응징할 거야. 태호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그날 오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기사가 확산되면서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이 악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 재벌가에 발을 들여놓다니. 신데렐라 스토리도 아니고 폭력 남편한테 맞고 살던 여자가 재벌 상속녀라니. 품격이 안 맞지. 사채 담보로 넘겨졌다는 거 실화냐?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대? 수지는 댓글을 읽다가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칼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고아로 태어난 게 죄입니까? 폭력 남편을 만난 게 죄입니까? 도망치지 못한 게 죄입니까? 하지만 세상은 그녀를 비웃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댓글 읽지 마. 악플러들이야. 신경 쓸 가치 없어. 하지만 사실이잖아. 내가 고아원 출신인 거, 남편한테 맞은 거, 담보로 넘겨진 거, 다 사실이잖아. 수진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게 내 잘못이 아니라고. 그래도 창피해. 가족들한테 창피해. 민호가 수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창피하지 않아. 넌 당당해도 돼. 내가 뭘 잘못했어. 살아남은 게 잘못이야. 버틴 게 잘못이야. 오빠, 넌 대단한 거야.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딸을 지켜냈잖아. 도망쳐 나왔잖아. 그게 얼마나 용감한 건지 알아. 민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옆에 있었으면 그런 일 안 당했을 텐데. 30년 동안 못 지켜줘서 미안해. 오빠가 미안해. 수지는 오빠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한편 태호는 서재에서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조사해. 이 기사 출처가 어딘지,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태호는 이를 갈았습니다. 반드시 찾아낸다. 누가 내 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같은 시각 서울 시내의 호텔 라운지.
정훈과 서재혁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비열한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기사 잘 나갔네요. 재혁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포털 메인까지 올라갔어요. 댓글 반응도 좋고요. 정훈이 킥킥거렸습니다. 재혁이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여론이 들끓으면 형님도 압박을 느낄 거예요. 재벌가의 체면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럼 그 여자를 내쫓을까요? 글쎄요. 형님이 고집이 세긴 한데. 아무튼 계속 압박해야 해요. 두 번째 기사도 준비했으니까. 두 번째 기사요. 재혁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일하던 식당 사장한테 연락했어요. 예전에 손님 돈을 훔친 적이 있대요. 진짜요? 글쎄요. 진짜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사장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정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은 생각이네요. 그리고 윤 씨도 준비해야 해요. 뭐요? 이혼 재판이 곧 열릴 거예요. 거기서 친권 주장하세요. 하늘이 양육권 달라고요. 양육권요? 저한테 줄까요? 안 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송 자체가 그 여자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계속 괴롭히는 거죠. 재혁이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정훈도 따라 웃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하죠. 두 아기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들의 음모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요. 호텔 라운지 구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가 붙여놓은 사람이었습니다. 민호는 재혁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삼촌이 제일 수상해요. 아버지한테 자식이 없으면 경영권이 삼촌한테 갈 테니까. 민서가 나타난 게 제일 불편한 사람이 삼촌이에요. 민호가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재혁을 감시하라고 사람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지금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였습니다. 민호가 급히 본가로 찾아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찾았어요. 뭘 찾았어? 기사 출처요. 누가 정보를 흘렸는지 알아냈어요. 태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누구야? 민호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서 사진과 녹음 파일 USB가 나왔습니다. 사진에는 정훈과 재혁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삼촌이에요. 삼촌이 매형이랑 짜고 기사를 뿌린 거예요. 태호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재혁이, 네. 녹음 파일도 있어요. 대화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민호가 USB를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기사 잘 나갔네요. 포털 메인까지 올라갔어요. 댓글 반응도 좋고요. 계속 압박해야 해요. 두 번째 기사도 준비했으니까. 태호의 주먹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이 녀석이. 녹음은 계속되었습니다. 그 여자가 일하던 식당 사장한테 연락했어요. 예전에 손님 돈을 훔친 적이 있대요. 진짜요? 글쎄요. 진짜인지는 모르죠. 하지만 사장이 그렇게 말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태호는 더 이상 듣지 못하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내 동생이, 내 피부치가. 태호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민서를 없애려고 언론 플레이까지 하다니.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내다니. 아버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직접 만나야겠다. 태호의 목소리가 지옥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낮고 차가웠습니다. 재혁?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똑바로 알려주마. 태호는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려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빛제약 본사 건물. 서재혁의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재혁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 태호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형님, 무슨 일이세요? 노크도 안 하시고. 재혁이 태연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태호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태호가 봉투를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훈과 함께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호텔 라운지에서, 술집에서, 여러 장소에서 만난 장면들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시침이 떼지 마. 태호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녹음 파일도 있어. 내가 그놈이랑 짜고 기사를 뿌렸다는 거. 가짜 증언까지 만들어냈다는 거. 다 들었어. 재혁의 얼굴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더 이상 발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님, 그게 왜 그랬어? 태호가 한 발짝 다가왔습니다. 내 딸이 뭘 잘못했어? 30년 동안 지옥에서 살다가 겨우 가족품으로 돌아왔는데 왜 또 지옥으로 밀어 넣으려고 해? 재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도끼가 서렸습니다. 형님이 자식이 없으면 다 내 거였어요. 뭐라고? 경영권이요. 한빛제약이요. 형님이 돌아가시면 다 제게 올 거였어요. 30년 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갑자기 딸이 나타났어요. 재혁이 이를 갈았습니다. 고아원 출신이요. 폭력 남편한테 맞고 살던 여자가 갑자기 상속녀가 된다고요. 말이 돼요. 그게 내가 상관할 일이야. 상관할 일이죠. 제 몫을 빼앗기는 건데. 태호의 주먹이 불끈 쥐어졌습니다. 내 몫이 뭐야? 내가 한빛제약을 위해 뭘 했어? 평생 놀고 먹으면서 형 돈으로 살았잖아. 이사 자리도 내가 만들어준 거잖아. 재혁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그래요. 형님이 잘났죠. 근데 자식 하나 못 지킨 게 누구 잘못이에요? 30년 전에 보모한테 아이를 맡겨놓고 잃어버린 게 누구예요? 닥쳐. 태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재혁은 움찔했지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잖아요. 제대로 지켰으면 유괴당하지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고아원에서 자랄 일도 없었을 거고, 폭력 남편 만날 일도 없었을 거고, 입 닥쳐. 태호의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퍽! 주먹이 재혁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재혁이 뒤로 나자빠졌습니다. 으윽! 태호가 재혁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내 딸한테 손 떼는 놈은 누구든 용서 안 해. 피부치라도 마찬가지야. 형님, 살려주세요. 재혁이 애원했습니다. 뺨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살려달라고. 내가 한 짓이 뭔데 살려달라는 거야.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태호는 재혁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이사직 박탈이야. 회사에서도 쫓아낼 거야. 그리고 경찰에 고발할 거야. 명예훼손, 모략, 공모. 죄목은 내가 만들어줄게. 형님, 제발. 제발은 무슨 제발. 30년 동안 굶주리고 맞으면서 살아온 내 딸한테 제발이라고 해. 내가 한 짓이 뭔지 알아. 그 아이를 또 지옥으로 보내려고 했잖아.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민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댓글 보면서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알아. 창피하다고 울었어. 가족한테 민폐라고 울었어. 형님, 그게 다 내 짓이야. 피부치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리려고 하다니. 넌 인간이 아니야. 태호가 뒤돌아섰습니다.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나타나면 죽여버릴 거야. 태호는 그 말을 남기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재혁은 바닥에 쓰러진 채 울었습니다.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같은 시각 법원. 이혼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원고 이수진, 피고 윤정훈. 수진은 변호사와 함께 원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호와 영순, 민호도 방청석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정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재혁이 붙여준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훈은 몰랐습니다. 재혁이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요.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진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윤정훈은 원고에게 6년간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병원 진료 기록, 상해 진단서, 사진 자료를 제출합니다. 변호사가 서류 더미를 제출했습니다. 6년간의 폭행 기록이 담긴 자료였습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와 미성년 자녀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넘겼습니다. 이는 인신매매에 준하는 범죄입니다. 재판장이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사실입니까? 정훈은 발끈했습니다. 아닙니다. 그건 오해예요. 저는 가족을 사랑합니다. 아내랑 딸을 사랑해요. 그럼 이상의 진단서는 뭡니까? 골절상, 타박상, 찰과상, 6년간 수십 건입니다. 그건 아내가 자꾸 넘어지면 갈비뼈가 부러집니까? 눈 밑에 멍이 듭니까? 변호사가 냉정하게 따졌습니다. 정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원고, 직접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수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저는 6년 동안 매일 맞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밥이 짜다고 맞았습니다. 국이 싱겁다고 맞았습니다. 돈을 못 벌어왔다고 맞았습니다. 도박에서 졌다고 맞았습니다. 이유가 없어도 맞았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 딸 하늘이도 봤습니다. 엄마가 맞는 걸 봤습니다. 4살짜리가 아빠가 무서워서 숨죽이며 살았습니다. 이게 가족입니까? 이게 사랑입니까?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못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저를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수진이 정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저와 하늘이를 담보로 넘겼을 때,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죽더라도 도망가겠다고, 저 사람 손에서 하늘이를 구하겠다고. 거짓말이야.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재판장이 경고했습니다.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맨발로 빗속을 뛰었습니다. 가진 거 하나 없이 도망쳤습니다. 길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거기서 제 부모님을 찾았습니다. 수진은 방청석의 태호와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 유괴당해서 헤어졌던 부모님이었습니다. DNA 검사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게 아니라 빼앗긴 거였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가족이 생겼습니다. 저를 지켜줄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저 사람한테 맞으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혼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딸 친권을 주십시오. 수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때 정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정훈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재벌 딸이라는 거 다 알아요. 그래서 위자료 뜯어먹으려고 저러는 거예요. 재벌 딸이니까 돈이 많잖아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저 여자가 진짜 재벌 딸인지도 모르잖아요.
DNA 검사 조작했을 수도 있고요. 돈 때문에 연극하는 거예요. 정훈 측 변호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막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제 아내예요. 법적으로 부부예요. 이혼해도 위자료는 제가 받아야 해요. 친권도 제게 있어요. 하늘이는 제 딸이에요. 재판장님, 수진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는 지금 양육 능력이 전무합니다. 도박 중독의 사채 빚이 2억이 넘습니다. 정기적인 수입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친권을 줄 수 없습니다. 변호사가 추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자녀를 학대한 정황이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 팔에 손자국이 나 있었습니다. 아동학대입니다. 재판장이 정훈을 바라보았습니다. 피고, 자녀를 때린 적 있습니까? 그건 훈육이에요. 가르치려고 한 건데, 4살짜리를 훈육한다고 팔에 멍이 들게 합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정훈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본 재판부는 원고 이수진과 피고 윤정훈의 이혼을 선고합니다. 수진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친권 및 양육권은 원고에게 부여합니다. 피고의 양육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정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지급하십시오. 또한 자녀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피고는 자녀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뭐라고요? 제 딸인데 만나지도 못하게요. 정훈이 소리쳤습니다. 아동학대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면접권을 줄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재판장이 나갔습니다. 끝이었습니다. 6년간의 지옥이 끝났습니다. 수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영순이 달려와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민서야, 이겼어. 이긴 거야. 엄마. 수진은 어머니의 품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태우와 민호도 다가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껴안았습니다. 한편 정우는 경비원에게 끌려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두고 봐. 그가 악을 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법원을 나선 정우는 재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 안 받아? 변호사 비용 대준다고 했잖아. 정우는 계속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그때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사채업자였습니다. 윤정훈 씨, 기한 지났어요. 돈 가져와요. 잠깐만요. 지금 사정 없어요. 오늘까지 안 가져오면 알죠.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정우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담보로 넘긴 수진과 하늘이는 이제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망했다. 완전히 망했어. 정우는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가 수진에게 한 짓이 그대로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청담동 저택에는 따스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원의 벚꽃이 만개해 분홍빛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분수대에서는 맑은 물이 솟아오르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비다. 5살이 된 하늘이가 정원을 뛰어다니며 나비를 쫓았습니다. 하늘아, 천천히 뛰어. 넘어지겠다. 수진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수진의 모습은 1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창백하고 움츠러들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윤기 흐르는 머릿결, 화사한 피부, 단정한 옷차림. 무엇보다 눈에서 빛이 났습니다. 행복한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몸에 있던 멍자국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차 마시자. 영순이 정원 테이블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불렀습니다. 네, 엄마. 수지는 의자에 앉아 어머니가 따라주는 차를 받았습니다. 은은한 꽃향기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이런 날은 마음이 편안해지네. 영순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영순의 모습도 1년 전과 달랐습니다. 창백하고 우울하던 얼굴에 홍조가 돌았습니다. 웃음이 늘었습니다. 30년 동안 짓눌려 있던 슬픔이 걷히자 젊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 행복해 보여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딸이랑 손녀가 옆에 있는데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어. 영순이 수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현관 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왔어요. 민호가 환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게 뭐야? 오늘 하늘이 생일 아니야. 케이크 사왔지. 수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맞다. 오늘 하늘이 생일이네. 정신없어서 깜빡했어. 괜찮아. 오빠가 챙겼으니까. 민호가 웃으며 케이크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하늘아, 이리 와. 케이크 있어. 케이크. 하늘이가 눈을 반짝이며 뛰어왔습니다. 케이크를 보자 아이의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분홍색 생크림에 딸기가 올라간 2층 케이크였습니다. 위에는 하늘이라는 이름이 초콜릿으로 쓰여 있었습니다. 우와, 내 이름이 있어. 그럼, 내 케이크니까. 민호가 하늘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외삼촌 최고. 그럼, 외삼촌이 최고지. 민호가 조카의 볼에 뽀뽀를 했습니다. 그때 태호가 정원으로 나왔습니다. 손에 큰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손녀 생일인데 할아버지가 빠질 수 있나? 할아버지. 하늘이가 민호의 품에서 내려와 태호에게 달려갔습니다. 할아버지가 뭐 사왔게? 뭐야? 열어봐. 하늘이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예쁜 원피스와 인형, 그리고 반짝이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너무 예뻐. 마음에 들어. 응, 할아버지 최고. 하늘이가 태호의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태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철의 사나이라 불리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 앞에서는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가족이 정원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케이크에 촛불 5개를 꽂았습니다. 자, 불 켜자. 영순이 촛불에 불을 붙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늘이. 생일 축하합니다. 가족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소원 빌어. 수진이 말했습니다. 하늘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외삼촌, 엄마랑 오래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이의 순수한 소원에 어른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후, 하늘이가 촛불을 껐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 하늘이 착하다. 영순이 하늘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케이크를 잘라 나눠 먹었습니다. 달콤한 생크림이 입안에서 녹았습니다. 맛있어. 하늘이가 입가에 크림을 잔뜩 묻히고 웃었습니다. 수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는 굶주리고 떨며 살았습니다. 장난감 하나, 과자 하나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음껏 웃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숨죽이며 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수지는 감사했습니다. 한편 정훈과 재혁은 어떻게 됐을까요? 정훈은 여러 죄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상습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기, 도박. 재판 결과 징역 8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정훈이 감옥에 가자 더 이상 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담보도 사라지고 채무자도 감옥에 있으니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훈은 차가운 감옥에서 자신의 죄를 곱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서재혁도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태호는 재혁을 명예훼손과 모략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한 회사 내부 감사를 통해 재혁이 빼돌린 비자금이 발각되었습니다. 10년간 수억 원을 횡령한 것이었습니다. 재혁은 이사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징역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완전히 쫓겨났습니다. 태호는 동생과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재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지위도, 가족도 욕심을 부리다가 스스로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정훈에게 정보를 준 행정과장 최동식도 해고되었습니다. 내부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당해 법적 처벌을 받았습니다. 악인들은 모두 응징받았습니다. 인과응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은 후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태호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서야, 줄 게 있어. 뭐예요? 수진이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서 서류가 나왔습니다. 읽어 내려가던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한빛제약 지분 20% 내 이름으로 이전했어. 아버지, 이건 너무 큰 거예요. 아니야. 원래 내 거야. 내가 이 집 딸이니까. 태호가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30년 동안 못 해준 거 이제부터라도 할 거야. 부족함 없이 살아. 아버지.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영순도 말을 보탰습니다. 그리고 꼭 회사 일 안 해도 돼. 하고 싶은 거 해. 내 인생이니까. 엄마. 수진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수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처럼 폭력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도 갈 곳 없는 사람들. 아이 데리고 탈출해야 하는 엄마들. 그런 사람들한테 쉼터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태호의 눈에 빛이 났습니다. 좋은 생각이다. 정말요. 그럼 재단 만들어줄까? 민서가 이사장하고 폭력 피해자 쉼터, 법률 지원, 심리 상담. 하고 싶은 거 다 해. 수지는 감격에 겨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고맙긴 뭐가 고마워. 내가 좋은 일 하겠다는데. 민호도 끼어들었습니다. 나도 도울게. 법률 지원은 내가 맡을게. 변호사들 연결해 줄 수 있어. 오빠. 수지는 가족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두가 자신을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평생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든든한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났습니다. 한빛 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이 직접 운영하는 폭력 피해자 쉼터였습니다. 임시 거처와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취업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곳이었습니다. 개소식 날 수지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저는 6년 동안 남편에게 맞으며 살았습니다. 수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돈도 없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수지는 청중을 둘러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듣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쉼터가 그런 분들께 희망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망칠 곳이 있다는 걸,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객석에서 태호, 영순, 민호, 그리고 하늘이가 함께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옥에서 시작된 인생이었습니다.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맞으며 사는 게 운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쉼터 개소 후 첫 번째 입주자가 왔습니다. 어린 딸을 아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눈빛이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수지는 그녀를 보자 1년 전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기는 안전해요. 수진이 따뜻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혼자 아니에요. 수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수진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은 정원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 떠 있었습니다. 수진은 손목의 은팔찌를 만졌습니다. 30년 동안 함께한 유일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팔찌가 나를 가족에게 이끌어줬구나.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민서야. 뒤에서 영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엄마. 뭐해? 그냥 별 보고 있었어요. 영순이 다가와 수진 옆에 섰습니다. 오늘 하늘이가 그랬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대.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하늘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그리고 엄마, 아빠, 오빠도. 나도 내가 제일 좋아. 영순이 수진을 껴안았습니다. 민서야, 힘들었지. 30년 동안. 네, 힘들었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가족이 생겼으니까. 더 이상 혼자 아니니까. 그래. 이제 우리가 있어. 평생 곁에 있을 거야. 엄마. 수지는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못 울었던 눈물이었습니다. 혼자 버텨온 세월의 무게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지옥은 끝났습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저택 안에서는 가족이 모여 웃고 있었습니다. 태호와 영순, 민호, 수진, 그리고 하늘이. 3대가 함께하는 저녁이었습니다. 행복한 웃음소리가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찢어졌던 가족이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30년의 어둠을 지나 빛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수진처럼 어둠 속에서 헤매는 사람들에게 희망이라는 이름의 빛으로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하나하나가 큰 응원이 됩니다. 새로운 이야기 소식을 가장 먼저 받고 싶으시다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